2부 두 번째 편으로 24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젊을 때 철학의 여러 부분 중에서는 논리학을, 수학 중에서는 기하학적인 분석과 대수를 조금 배웠다. 이 세 가지 기술 혹은 학문이 나의 계획에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을 음미해 보고 먼저 논리학에 있어서의 당과 같은 것을 깨달았다. 즉 그것이 보여주는 3단 논법이나 그 밖의 가르침의 대부분은 사물을 배우는 데보다 오히려 자기가 배워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남에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며, 혹은 저 룰루스의 방법처럼 자기가 모르는 일을 아무런 판단도 없이 다만 짓거리는 데 도움이 될 뿐인 것이다. 그리고 논리학에서는 실제로 매우 참되고 좋은 많은 규칙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해롭고 쓸모없는 규칙도 많이 섞여 있으며, 그 좋은 규칙을 나쁜 것과 분리한다는 것은 초벌 다듬기도 하지 않은 대리석 덩어리로 다이아나 상이나 미네르바 상을 깎아내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다. 다음으로 고대인의 해석과 근대인의 대수에 대해서 말하면 그것은 모두 극히 추상적이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에만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자 즉 고대인의 해석은 항상 도형의 고찰에 묶여 있어서 상상력을 크게 필요하게 하지 않고는 오성을 작용시킬 수 없다. 또 후자 즉 근대인의 대수는 사람들을 어떤 규칙과 기호로 심하게 묶어버려서 정신을 기르는 학문이기는커녕 오히려 정신을 괴롭히는 혼란스럽고 불명료한 기술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일로 해서 나는 이 세 가지 학문의 장점을 두루 지니고 결함이 없는 무언가 다른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를테면 법률이 많다는 것은 흔히 악행을 저지르는 데 구실을 줄 뿐이며, 국가는 얼마 안 되는 법률을 갖고서 그것을 매우 엄격하게 지킬 때 훨씬 잘 다스려지고 있는 것이므로, 나는 논리학을 구성하는 그 숱한 규칙 대신에 비록 한 번이라도 거기서 벗어나지 말자는 확고하고 변치 않는 결심만 한다면 다음에 밖에 갖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네 가지 규칙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다. 첫 번째 규칙은 내가 명백한 증거로 참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참으로 인정하지 말 것. 바꿔 말해서 주의 깊게 속단과 편견을 피할 것. 그리고 내가 의심할 어떤 이유도 갖지 않을 만큼 명석하고 판명하게 내 정신을 나타내는 것 이외에는 그 무엇도 내 판단 속에 들여놓지 말 것. 두 번째는 내가 음미하는 각 문제를 되도록 많이, 그러면서도 그 문제를 가장 잘 풀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작은 부분으로 나눌 것. 세 번째는 내 사상을 차례대로 이끌어 나갈 것. 가장 단순하고 가장 인식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말하자면 단계를 밟아서 가장 복잡한 것의 인식에까지 올라가고, 아울러 본뒤 앞뒤의 순서가 없는 것 사이에까지 순서를 상정하여 나아갈 것. 마지막으로 모든 경우에 그 무엇도 빠뜨리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하나하나 들어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모두 훑어볼 것. 기하학자들이 가장 곤란한 증명에 도달하기 위해서 항상 사용하는 아주 단순하고 쉬운 여러 추리의 그 긴 연세는 나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내는 기회를 주었다. 즉, 인간의 인식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사물은 같은 방법으로서 연결되어 있으며, 그런 사물 가운데 어떠한 천되지 않은 것도 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울러 그런 사물의 어떤 것을 다른 것에서 연역하는 데 필요한 순서를 항상 지키기만 한다면 아무리 멀리 떨어진 것에도 결국 도달할 수 있고, 아무리 숨겨져 있는 것도 결국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때 나는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가를 찾는데 그다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가장 단순하고 가장 인식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까지 학문에 있어서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몇 가지 논증을, 즉 몇 가지 확실하고
명증적인 추리를 발견할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수학자일 뿐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는 수학자가 의미하는 것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기야 내가 그러한 수학의 문제에서 얻고자 기대한 것은 나의 정신이 언제나 진리를 양식으로 삼고 거짓된 추리에 만족하지 않은 습관을 기르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수학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수학이라는 공통의 이름으로 지적되는 여러 학문을 모두 배우고자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들 학문의 대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다르더라도 그 학문들이 대상에서 발견하는 온갖 관계, 즉 비례를 고찰한다는 점에서만은 모두 일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나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즉, 이들 비례만은 일반적으로 의미할 것, 또한 그것을 인식하는 것을 훨씬 쉽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대상에 있어서만 그 비례를 상정시킬 것, 더욱이 또 그 비례를 언제까지나 그 대상에만 결부시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적합할 만한 다른 모든 대상에도 나중에 더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그와 같은 비례를 인식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고찰할 필요가 있고 어떤 때는 다만 그러한 것을 마음으로 포괄할 필요가 바꾸어 말해서 그런 것들의 대부분을 한꺼번에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임을 깨달았으므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먼저 그것들을 개별적으로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선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선보다 더 단순한 것을 나는 발견하지 못했고 또 선보다 더 뚜렷이 내 상상과 감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으로 그러한 비례를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바꿔 말해서 그것의 대부분을 한꺼번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되도록 짧은 어떤 기호로서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기하학적 분석과 대수의 모든 장점을 가져오게 되고 그러면서도 양쪽의 모든 결점을 바로잡게 되리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그리고 사실 솔직하게 말한다면 내가 선택한 이들 어떤 얼마 안 되는 규칙을 정확히 지킴으로써 나는 위의 두 학문의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문제를 쉽게 푸는 능력을 내 것으로 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학문을 음미하는 데 할애할 두세 달 동안 나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일반적인 문제부터 손을 댔는데 내가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면 그것이 반드시 다른 여러 진리를 발견하는 규칙으로서 도움을 주었으므로 결국 전에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내가 아직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풀 수 있는가 결정할 수도 있겠다고 여기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말을 하면 내가 꼭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것을 크게 부풀려서 짓그리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하면 아마 인정하게 될 줄 안다. 즉 하나의 일에는 하나의 진리밖에 있을 수 없으므로 그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만큼 알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아이가 산수를 이해하여 그 규칙에 따라서 덧셈을 했을 경우 그 아이는 문제로 삼은 그 수의 합계에 대해서는 무릇 인간 정신이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발견했다고 확신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에 참된 순서를 지키고 아울러 참는 것의 모든 조건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따져볼도록 가르치는 방법이야말로 산술의 규칙에 확실성을 주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법이 나를 가장 만족시킨 점은 이것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이성을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가장 잘 사용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내 정신이 대상에 대해 더욱 명석하고 현명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조금씩 들어간다고 느꼈으며 또 이 방법을 특수한 문제에만 한정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대수 문제에 이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학문의 문제에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고 기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처음부터 그런 학문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남김없이 음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그야말로 방법이 명하는 순서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러한 학문의 원리는 모두 철학에서 유래하는 것이라는 것. 더욱이 철학에 있어서 나는 아직 아무것도 확실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주의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철학의 확실한 원리를 세우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더욱이 거기에서는 속담과 편견을 가장 들어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당시 23세였던 나는 가장 성숙한 나이에 이를 때까지 그 매듭을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또 내 정신에 그때까지 받아들이고 있던 모든 그릇된 의견을 뿌리째 뽑아버리기 위해 또 많은 경험을 모아 나중에 내 추리의 재료가 되도록 하기 위해 또 내가 내 자신에게 부과한 방법을 더욱 든든히 몸에 지니도록 그것을 끊임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많은 시간을 그것을 준비하는 데 쓰지 않으면 안 됐다고 생각했다. 여기까지가 2부입니다. 2부에 나오는 네 가지 규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59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잠시 591페이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방법에 대한 네 가지 원칙. 방법서설 2부에는 방법에 대한 네 가지 규칙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증적으로 있는 그대로 인식되지 않는 어떠한 것도 결코 진실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바꿔 말하면 조심스럽게 속담과 편견을 피하고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이 명석하고 또 분명하게 정신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면 판단 속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음미하는 문제는 될 수 있는 한 여러 부분으로 그리고 필요한 만큼 작은 부분으로 나누도록 한다. 셋째, 생각은 순서에 따라 이끌어야 한다. 가장 단순하고 인식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가장 복잡한 것으로 올라가는 것이 좋다. 이때에는 본디 앞뒤의 순서가 없는 것에도 순서를 상정하도록 한다. 넷째, 모든 경우에서 아무것도 빠뜨릴 것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하고 전체적인 통남을 행한다. 보통 첫 번째는 명증성의 규칙, 두 번째는 분석의 규칙, 세 번째 것은 종합의 규칙, 네 번째 것은 매거의 규칙이라고 불린다. 이 중에서 데카르트가 특히 중요시하는 것은 분석의 방법이다. 정신지도의 규칙 중에서 옛날의 기하학자들은 일종의 해석을 모든 문제의 해결에 널리 적용했었지만 그것을 후세 사람들로부터 숨겨놓았다. 현재 대수라고 하고는 일종의 수론이 성행하고 있지만 이것은 옛날 사람들이 도형에 적용했던 것을 수에 적용한 것일 뿐이다. 정신지도에 위한 규칙 제4규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고대인의 해석이라는 것은 미지의 명제를 발견하는 방법의 형식으로 기하학에서 작도 문제를 푸는 절차이다. 이것은 도형이 이미 주어졌다는 가정 아래 주어진 문제 해결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미 알려져 있는 작도법에 도달하는 방법일 것이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고대의 기하학자들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할 때에는 언제나 이 해석의 절차를 사용했지만 그 결과를 남에게 보일 적에는 심술궂게도 자신들의 방법을 숨겼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수는 바로 이들이 도형에 대하여 사용한 해석의 절차를 수에 응용한 것이다. 데카르트는 이 고대인의 해석과 근대인의 대수에서 각각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결합하여 새로운 수학적 방법을 탄생시키려고 하였다. 고대인들의 해석과 근대인들의 대수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어느 것이나 극히 추상적이며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문제에만 사용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대인의 해석은 항상 도형의 고찰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상력을 피곤하게 하지 않고는 우성을 단련시킬 수 없었다. 또한 대수는 사람들을 어떤 규칙과 일종의 기호들에 몹시 얽매이게 하여 정신을 함양하는 학문이 아니라 정신을 괴롭히는 혼란스럽고 불명료한 기술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나는 이 세 가지 학문의 장점을 겸하여 그 결합을
벗어날 수 있는 무슨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논리학, 기하학, 대수학이라는 세 가지 학문의 장점을 겸비한 새로운 학문으로 보편수학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여기서 수학이라는 것은 기하학이나 대수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무릇 질서와 계량을 연구하는 속성으로 인해 수학은 모든 사물과 관련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계량적 관계에 문제가 되는 대상이 수인가, 도형인가, 천체인가, 소리인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무엇인가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특수한 진료와 관계없이 적어도 질서와 계량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학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보편 수학의 구상은 한편으로는 해석 기하학으로 실현되고 또 한편으로는 기계론적 자연학으로 실현된 것을 보게 된다. 여기까지 2부 뒷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쌤이가 오늘 읽은 부분에서의 궁금한 점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음미한다는 게 뭔 뜻이에요? 음미한다는 게 깊이 생각한다. 음미한다는 말은. 이게 우리가 맛을 음미한다는 것은 맛이 이게 무슨 맛이지라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음미한다는 표현. 여기서 오성이 무슨 뜻이에요? 오성? 오성은 이성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양식 뭐 이런 똑같은 단어를 오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이걸 나눈다고 할 때 내 기준에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누는 거를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틀리면 또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게 나의 기준으로 해보고 가다가 이제 논리에 모순이 생기면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시작하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는 혼자 이제 다른 사람하고 안 만나고 혼자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다가 틀리면 또 시작하고 이 반복을 해서 발견해낸 자기 방법이 이 네 가지다. 이 네 가지면 모든 것을 다 풀 수가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세 번째에서 내 사상이 뭐예요? 내 사상. 진짜 앞에 자기 방법을 이렇게 자기 방법이 사상인 거죠. 자기 생각이 사상.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제 다른 말로는 생각, 나의 어떤 전개하는 논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것에부터 점점 복잡해지는 방법. 그렇지? 하나를 한 다음에 그걸 밟고 이런 방법과 또 하나는 먼저는 엄청 분석을 해가는 거야. 그래서 깊이 이제 그래서 쪼개는 거야. 자기 쪼개가지고 명확한 한가를 딱 잡는 거야. 명확하게 생각하는 하나인 거. 조그만 거 하나를 잡은 다음에 그게 이제 첫 번째 명료성이 있는 하나를 딱 잡는 거야. 내가 알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고 이걸 명확하게 딱 하나 잡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렇게까지 쪼개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하나를 알고 나서 계속 이제 쌓아 올라가는 거지. 그 하나를 선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치. 그 하나가 선이 될 때까지 쪼개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생각의 패턴을 잘 보면 만약 이제 예를 들어서 세리마테 알지? 마테가 이렇게 세 권에 앉아 있단 말이야. 예. 그러면 이제 세리마테를 이제 설명하려고 했는데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사람 세 권의 마태가 세 권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걸 딱 얘기 듣고는 무슨 것으로 점프를 하냐면 이 앉아 있다는 단어를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 권에 앉아 있으니까 마태는 세리네. 세리는 그 당시에는 매국노네.
그러니까 그래서 세리는 큰 죄인이네. 이렇게 이제 전개를 시켜가 본단 말이에요. 알겠어? 전개 방법을 알겠어? 뛰어넘은 거예요. 속으로 단계를? 이렇게 뭐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할 때는 세관이란 게 어떤 것인지 앉아 있다는 것이 뭔지 보셨다는 것이 뭔지를 먼저 이렇게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먼저 이렇게 안 하고 그걸 딱 입고는 느낌이 딱 오잖아. 세관 앉아 있으니까 세리네. 세리니까 당신은 매국노네. 죄인이네. 세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딱 결론을 짓고 죄를 그러면 예수님이 결국 죄인을 부르셨네. 이렇게 이제 딱 그 논리의 전개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데카르트는 안 그랬다는 거지. 먼저 앉아 있다는 게 뭔지를부터 생각해요. 세리가 왜 세관에 앉아 있을까? 앉아 있을 때 세리의 마음은 뭘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조그만 걸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파리 있잖아, 파리. 파리의 눈은 파리의 눈이 360도 들어간대. 360도. 대단하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파리 이게 나쁜 거 이렇게 보지? 파리의 눈을 막 해부해 가지고 야, 이게 360도로 눈이 360도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잖아. 우리 눈도 뭐야? 요거 각도밖에 모르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360도는 저 뒤도 안 되는 거고 다 사병을 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리려고 할 때 다 보이는 거지. 뒤에서 우리는 때리는데 우리는 뒤에서 누가 탁 때리면 어떡해? 모르지. 맞는데 파리는 뒤에도 눈이 있어. 때리려고 하면 도망가는 거야. 이것처럼 이렇게 가장 먼저는 정확한 것을 아주 그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그 한 점을 찾아내는 것을 데카르트는 가장 잘한 거지. 세부적으로 막 좁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선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건 명확한 거야. 나한테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아주 명확한 게 있다는 거야. 명확한 거. 명증성이라고 그랬지. 명확하고 증명 가능한 거. 응?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것부터 이제 차근차근 쌓아 올라간다는 거. 그걸 근거로 해서. 그게 이제 데카르트의 방법론이야, 지금. 그런 방법론 혹시 쓰고 있나? 잘 모르겠네. 그런 방법 혹시 안 쓰고 있어? 그걸 내 머리가 인식하지 않고 그냥.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을 지금 데카르트가 썼던 방법이 거의 뭐 500년 전 방법이니까 지금 우리는 훨씬 좋은 방법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데카르트의 처음 생각, 명확하고 증명 가능한 그 생각이 뭐냐를 먼저 잡아야 된다는 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언가를 설명한다? 그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고 있으면은 그 무언가도 지목을 해야 되는데 그 지목을 그냥 궁금한 거로 아무거나 지목. 그렇죠. 아무거나 지목해서 거기서 딱 그걸 깊이 이제 이해를 해보는 거야. 여기에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모든 궁금증은 알고자 하는 것엔 다 선이 숨어 있다고? 그렇지. 명확하게 내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확실하겠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무슨 용도로 만들었는지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모르잖아. 모르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뭐지? 이게 왜 만들어졌지? 이게 뭐 하려고 만들었지? 이것을 이 조그만 것부터 명확하게 가질 때 이것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대표적으로 아까 어린아이가 덧셈을 배운단 말이야.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을 이게 논리적으로 그런 원리를 딱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1000 더하기 1000도 얘가 알게 돼. 왜냐하면 원리를 깨달았어. 그 원리.
덧셈의 원리를 깨달으면 어차피 더하기니까 그 숫자만 커질 뿐이지.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 원리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제 이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원리를 아는 것이 가만 보니까 수학에도 적용되지만 그게 바로 철학이네. 그래가지고 이제 데카르트를 수학자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철학자라고 불러. 그러니까 원리 처음에 그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해. 수학 공부하면서 그런 거 혹시 발견하지 않았어? 원리를 아는 거. 가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응용이 되지만 원리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려고 막 하면 풀리잖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문제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을 이제 시험 보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이제 계속 문제를 푸는. 그러니까 원리를 정확히 알면 그 원리를 가지고 어떤 거든 이렇게 적용해 가지고 풀 수 있다. 이게 이제 데카르트가 발견한 방법론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제 푸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알고 싶다는 게 이 사람의 소망인 거야. 아빠는 근데 실용적인 사람이어서 그 원리를 아니기보다는 문제를 빨리 풀어서 그런 어떤 스타일이어가지고 이 데카르트적인 사고 패턴하고는 조금 달라. 내가 볼 때는. 쌤은 어때? 사고 패턴이 내가 이 원리를 알아야겠다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스타일, 작은 걸로 막 파고 들어가는 스타일인지. 그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음, 시간에 쏠려서 호텔. 음, 그래서 그냥 100점 맞으려고 문제 풀 때도 그렇지. 있고. 우린 두 가지 다 있지. 근데 데카르트는 그렇기 위해서 자기는 그 원리를 찾기 위해서 사람도 안 만나고 다른 사람의 책도 안 읽고 혼자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원리.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해. 생각이 안 나면 이 사람은 천재여서 계속 생각이 났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데카르트가 자기의 방법론이 이제 그거지. 확신, 자신감이 있는 거야. 아, 이 원리만 분명하면 응? 모든 것을 파악해낼 수 있다. 그게 바로 철학자의 삶이더라. 자기는 발견해 보니까 아, 철학자가 뭐 하는 거냐면 그 원리. 이게 철학이 세상의 많은 현상들 속에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찾아내는 게 철학자거든. 응? 그러니까 원인이 하나만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 하나가 아닐 수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을 찾아낸 사람의 그걸 말하면 사람들이 설득력이 돼서 그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고 그 사람이 원인을 찾았으니까 그 해법도 찾으면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게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요즘 철학은 해석학이라 그래. 해석학. 어떤 것을 뭐 원인을 찾아낸다기보다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해주면 잘한 철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요즘 얘기를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는 학문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딱딱 이렇게 잘라서 딱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같이 달라 보이면서도 또 같이 연관돼 있고, 그렇기에 하나를 알면은 다 천천히 다 알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 논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명확한 것 외에 다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 자, 이게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야. 범주론에서 우리 땅은 어때? 우리 북한하고 남한은 땅은 연결돼 있잖아. 근데 사람이 임으로 선을 그은 거잖아. 그치. 서로 연결이 돼 있어. 범주론의 핵심이 뭐냐면 서로가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어떻게? 응? 땅이 연결돼 있듯이 이렇게 지금 이 아파트도 옆쪽의 아파트하고 연결돼 있잖아. 세계는 어떻게 다 땅으로 연결돼 있잖아. 이런 생각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범주론을 통해서 이 얘기를 딱 하니까 그걸 배운 사람이 알렉산더 그 대화. 예,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그 얘기를 듣고는 그러면 세계는 하나네? 왜냐면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치? 그치. 그럼 세계를 하면 내가 세계를 통일해야 되겠네? 이런 이제 명분을 갖게 되는 거야. 세계를 내가 정복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세계를 통일시켜야 되겠다라는, 왜냐면 다 연결돼 있으니까 세계가. 지금 근데 다 막 각 나라로 분열돼 있거든. 나는 그러면 원래대로 만들기 위해서 세계를 하나로 통일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헬라 문화라는 문화로 세계를 통일해 버렸어. 헬라어를 쓰도록 하고 헬라 것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 것을 해도 되는데 헬라 것만 받아들이면 우리가 가지는 이 문화와 언어만 받아들이면 너희 거 존중해 줄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고맙지. 싫진 않지. 우리가 정복 당했는데 다 뺏어갈 수도 있는데 다 안 뺏어가고 우리 것만 너희들이 가지면 다 해줄게, 그리고 보장해 줄게, 그러니까 좋다고 다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급속도로 헬라 문화라는 엄청난 그 문화가 세계를 다 하게 이제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을 발휘해 간 거야.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가 그 생각을 하게 된 원인은 딱 한마디예요. 세계는 다 연결돼 있다. 보이는 현상은 각 나라로 다 분열되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세계는 땅이 다 연결돼 가지고 한 나라예요. 이 말을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세계를 통일해 버려야겠다. 하나로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이제 알렉산더가 해서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되는데, 이렇게 그 연결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누가 알았냐면 데카르트가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여러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겠지. 그러니까 하나만이 딱 떨어진 게 아니라 다 연결돼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걸 먼저는 이제 데카르트는 쪼갠 거지. 확실한 것만 남도록 쪼갠 다음에 이 확실한 것이 확실한 다음에 이 확실한 거가 옆에 붙어 있는 걸 또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것에서부터 착착 올라가니까 굉장히 견고한 이제 그 성을 쌓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시간이 많이 갔다. 또 질문. 여기서 아까 과거 고대인들이 쓰는 방법들은 뭐였지? 아까 발견할 때는 뭐 좋게 증명해냈는데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심수궂게 숨겨서 넣다는데 그게 뭔 소리예요? 안 가르쳐줬다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발견했는가를? 그거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쓰는지를 안 가르쳐줘. 지금 데카르트는 자기는 다 자기 방법 다 가르쳐주잖아. 그치.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안 가르쳤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충분히 생각했을 수 있는 자기 한 일은 충분히 사람들이 그 이해하고 생각할 수 했던 일인데 사람들이 안 가르쳐줘 가지고 왜 안 가르쳐줬어? 자기만의 비밀이니까. 요즘은 이제 지적재산권이라 그래가지고 보장을 해주지. 그치? 베껴도 그 사람 남의 거 베끼면 거기 돈 내야 되거든. 그치? 그치.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그냥 남의 거 베껴서 써도 누가 돈 내라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코카콜라도 지금도 그렇지만 코카콜라를 만드는 비법이 있어. 그거 남한테 가르쳐 주면 어떻게 돼? 이제 경쟁자가 들어가는 거지. 자기는 돈 못 버는 거지. 그래서 그 방법을 안 가르쳐 줘. 그건 누구한테만 가르쳐 줬어? 자기 후계자한테만.
이렇게 전술을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펩시콜라가 나왔지만 코카콜라의 그 본래 것을 재현할 수가 없는. 사람들은 막 이제 그 코카콜라를 막 사람들이 분석할 거 아니야. 어떻게 저거 만들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특히 이제 인터넷 웹사이트 있잖아. 이것도 한 사람이 발견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거 웹사이트 쓸 사람들은 다 나한테 돈 내. 지적재산권으로 딱 등록을 했으면 어떻게 했어? 여기 확장이 안 되겠지. 그치, 확정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오픈해 버렸어. 아무나 웹사이트 그 웹이라고 하는 세계를 쓰십시오라니까 이게 갑자기 쫙 퍼져 세계적으로 쫙 퍼지면서 엄청난 지식들이 공유가 될 수 있는 힘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돈 하나도 못 벌었어. 그치?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근데 에, 데카르트는 자기 방법을 오픈했는데 사람들이 이 방법론에 호응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방법론을 읽고 있는 거야. 아, 이 방법이 정말 최고 좋은 방법이다. 아, 데카르트가 최고다. 데카르트는 명성은 얻었지만 그 사람이 그 방법론을 통해서 자기만 가지고 있음으로 인한 어떤 혜택은 실제로 못 받는 그런 이제 안타까움도 있게 되겠죠. 그 인터넷을 그 개발했던 그 사람은 실제로는 돈을 거의 못 벌었지. 고생한 보람이 이제 아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쓰고 있구나 이것으로 만든 거야.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세계가.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인 거지. 데카르트가 그 자기 방법론을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방법론을 이제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자기가 실행해보고 더 좋은 방법론을 이제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근대 철학의 기초는 데카르트의 이 방법 소설. 방법 소설이란 말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얘기가 방법에 대한 이야기야 그냥. 나는 어떤 이런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현대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지금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 거죠. 복 받은 거지. 하나님이 데카르트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 아까 네 가지 방법은 자기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그 사물이나 어떤 진리를 파고들다가 그 파고드는 것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자기가 써둔 거예요? 그렇지. 자기의 방법이야 이제. 근데 우리가 다 아는 방법이잖아. 뭐 확실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높이 쌓아가고 그와 연관된 모든 것들을 다 연구하라. 알잖아. 근데 너무 어렵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어렵다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요즘 세계는 협업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는 거야. 내가 연구한 것을 이게 웹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오픈 소스라고 그러거든. 그걸 보고 개발해 가는 거야. 그러면 어때? 한 사람이 막 그 한 가지에서 이렇게 발견하는 것보다 하나의 그 가지를 딱 가르쳐 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주변에 줄기를 딱 가르쳐 주면 가지를 쭉쭉 펴는데 온 세계 사람들이 가지를 펴면 얼마나 커지겠어. 지식이 지금 그래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AI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오픈을 해. 자기가 연구한 것을 이제 요즘은 빨리 오픈한 사람에게 메리트를 줘. 그러면 이제 그 오픈한 것을 근거로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막 가지치기를 막 하는 거야. 연구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지. 네, 거기에도 하나의 실수가 있으면은 거의 엄청나게 많은 거짓 정보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실수를 또 어떤 사람은 또 실수를 찾아내서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겠지. 이건 치명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 그 가지를 그걸 근거로 해서 막 뻗어나갔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확실한 가지 그거 근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가를 확실하게 인지한 다음에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하고 동감이 돼야지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그 약점을 탁 캐치해서 논문 써버리면 다 끝나. 다 끝나는. 그렇게 논문 쓰는 사람도 있어. 막 개발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존의 어떤 논문의 약점들, 허점들 이런 부분들이 딱 지목해서 이런 그래서 논문이 뭐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 것에 대한 비교 평가, 분석을 통해서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고 이런 논문들이 많지. 왜냐하면 그건 충분히 할 수 있거든. 새로운 걸 개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기존 것을 이렇게 다듬고 막 살펴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석박사 논문들이 다 그런 논문들이야. 그런 논문 중에 이제 창조적인 논문으로 쓰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교수가 되는 거지. 오늘 하면서 뭘 배운 거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알아간다는 게 참 어렵구나. 어렵지만 지금 공부를 지금 하고 있잖아. 공부가 알아가는 것이 핵심이야. 뭐 요새 하고 싶은 말 있어? 다 연결돼 있는 거. 다 연결이 돼 있다. 모든 것은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 이래도 되는 거야? 뭐야? 알고